네, 저희가 격주로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격주 월요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함께 정치 토론, 정치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 긴급하게 모셔서 긴급 인터뷰고 오늘은 제목을 살짝 바꿔서 불편한 인터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집에다가 이제 그 댁이에요? 네, 새우산 웹캠이랑 웹캠이랑 그리고 마이크 사가지고 달아가지고 네. 잘 나오나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혼자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할만은 한데 네. 그러니까 1시간 반씩 떠드는 것보다는 좀 짧게 해서 그날의 이슈 다룬 형태로 이제 네. 해보려고 네. 그래서 집에다가 깔아놓은 거죠. 아니 5시에 일어나세요? 저 보통 4시 5시에 일어납니다. 진짜 정치인이다. 네. 네. 왜냐면 예전에 이제 대표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정치할 때도 그렇고 아침 방송 라디오가 보통 7시 8시에 하니까요. 맞아요. 네. 상계동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네, 상계동에서 6시에 출발하면은 1시간, 네. 7시에 출발하면 1시간 반, 8시에 출발하면 2시간. 2시간. 네, 이렇기 때문에 네. 어쩔 때는 그냥 6시에 가서 방송 앞에 잘 때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엄청 막히잖아요. 동부간선 정도가 아닙니다. 상계동에서 목동이나 아니면 상암동에 방송 가려면요. 네. 동부간선도로나 내부선로 타는 것보다 외곽순환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빠릅니다. 그 정도로. 예. 아이고 그렇구나. 어쨌든 그거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브리핑 저희 형태로. 여의도 재건축조합 스태프들한테 네. 그래픽 작업 좀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적당한 일기예보. 포맷이 생기면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다 오늘은 완전히 핫하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뭐 난항을 거듭하고 인사난이다 뭐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이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의결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잘된 인선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마침 여기 오기 직전에 점심 식사를 이제 우리 여당 취재하는 기자들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자들이 그 직전에 이제 인요한 네. 교수 그 기자회견하는 걸 갔다 온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직까지 이분들도 어떻게 기사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기사화가 안 되겠는데 네. 표현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은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모두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때문에 지금 네. 모두 다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귀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 네. 내려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게 네. 다 공천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그게 좀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백불 풀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공천 룰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표현이 좀 주어랑 이게 좀 다른데 수어가 제가 주어진 건 어떤 이론적인 방향이죠라고 하면서 무슨 거기까진 제가 솔직히 권한을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르지만 근데 그 앞서서 김기현 대표가 발표할 때는 정권 혁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국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한다. 내려와서 우리가 뭐랄까 병원에서 제가 내려보는 법, 뭐 휠체어 밀고 뭐 이런 거 잘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희생할 각오가 돼야 있어야 되고 이건희 회장 얘기하면서 와이프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2014년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사무총장일 때 저희가 지방선거랑 그다음에 또 그 저기 있었어요.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 그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때도 지방선거 거의 질 것 같았는데 똔똔을 만들어 놓고 보궐선거는 또 이겼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혁신위원장은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혁신위원장은 이름만 혁신위원장이 자문기구예요. 네. 혁신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부에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일까 아닐까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네. 사실 김기현 대표는 예전에 제가 최재형 혁신위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혁신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받느냐 마느냐 해서 안 받는다고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혁신안이 나와도 안 받으면 땡입니다. 지도부가. 네. 근데 뭐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권 혁신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냐에 따라 생각이 다른 건데 사실 전권이라는 거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전권이거든요. 혁신안을 만드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겠죠. 혁신안을 만드는 정권.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떠들어라. 혁신안을 뭐라고 떠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전권이다. 네. 통과시키는 건 최고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뇨한 교수가 와서 혁신안을 어떤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혁신위원장 해보면요, 가는 순간 딱 그 사무처 당직자들이 네. 그 당의 지금까지 모든 혁신위가 해온 혁신안들을 다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백과사전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나경원 혁신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갔더니 나경원 혁신위 무슨 뭐 김용태 혁신위 뭐 별거 다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 안에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 있어요. 하냐 마냐의 문제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지도부가 수용을 해서 이 혁신안대로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뭐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네. 나왔던 혁신이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네.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실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보이기에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놨으니까 네. 굉장히 뭔가 새로운 조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쨌든 마이크가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기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목하는 기간 정도 우리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인가 그거 할 때도 그렇고 네. 그 전에 뭐 이래경인가 그 그렇죠. 한복 입고 나오신 분 그분 정도 때도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관심 가잖아요. 그 정도 의미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교수에 대한 관심도 일주일 정도지 일주일 지나면 별로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혁신이라는 건요. 한 네. 일주일 정도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가고요. 그 다음부터 마이크 찾아먹는 건 자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교수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죠. 한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요. 네. 그럼 또 마이크가 가죠. 다음 마이크가.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계약 갱신하면서 생명인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회의할 때 그다음 두 번째 회의 정도 때까지는 기자들이 다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회의부터는 아마 단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통합을 얘기하기 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뒷배에 그 사실상 누굽니까 저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김한길, 이뇨한 앞서 이제 그 김종대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뭔가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 김한길 작품이다 이런 판단도 하십니까? 저는 인류원 교수 자체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인수위에 참여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보수 입장에서 그래서 예. 오히려 김한길 그 위원장보다 보수 쪽에서 활동한 지는 더 오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입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게 인류원 교수가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직위에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어디 비상근 이사인가 하신 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 특별하게 뭐 하신 게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뭐죠 원인이? 여의도 바닥에 원인? 제가 뭐 아는 범위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말 한 적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네. 그럼 민주당이 뭘 폭로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약간 묘합니다. 예. 묘하다는 예. 모호한 건가요? 묘한 건가요? 묘합니다. 그러니까 묘해. 민주당 내 아는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네. 저는 하여튼 그거는 변수니까 제껴놓고 상수로 봐야 되는 거는 인류한 교수가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천 출신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호남 확장의 그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천에 있는 지인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한 다음에 했는데 순천 정체성이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순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순천에 좀 있다가 바로 서울로 가버린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류한 교수가 이미 보수 진영 활동해온 바가 거의 한 10년 넘게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지금 한창 정권회장 인기가 없는 순천에서 얘기니까 차치하고 농다 보다 하더라도 결국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되든 기대했던 거는 진짜 어떤 인지도 없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내느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 회의, 둘째 회의에서 다 결판 날 거라 봅니다. 망하는 혁신위의 태동이 뭐냐면요.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얘기합니다.
그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정치권에 대해 갖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맨날 무슨 뭐 KTX 공짜로 타고 무슨 뭐 비행 공짜로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하겠다는 혁신위는 100%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권 내려놓기 하겠다는 거.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뭐 면책 특권은 없애겠다. 뭐 이런 네, 거 하는 네. 순간 아 저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가장 문제되는 걸 직격할 것이냐. 네, 그게 문제거든요. 공천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공천제도 혁신에 있어서 네. 가장 할 건 없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시스템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시스템 공천이 뭐냐면요. 낙천을 할 때 보통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수화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권역별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컷오프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을 낙천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데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 가가지고 그 의원 만족도 조사를 돌려요. 네. 그러면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은 무조건 포항구입니다. 네. 낮게. 무종 의원에 대한 재선 호도가 낮게 나오는 거는 네, 포항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거기서 제일 낮아요. 네,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고 그나마 네, 경상북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보통 어때 쓰냐면은 포항과 구미를 물갈이할 때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갖고 사는 사람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맞춰서 수학식을 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네. 이런 하나만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혁신은 그냥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인유한 교수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그거 하네요. 빼놓고 하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센 메시지.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 싸우지 좀 말라라는 거하고 통합 얘기하면서 본인한테 자꾸 뭐 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한심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전라도고 뭐 특별 귀화 1호다 이렇게 답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유한 교수가 와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분한테 정권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줄 거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리만 보전하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네.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지도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선거가 180일 남았다는 걸 강조했고 그러면은 역산하면 여기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네. 120일을 앞뒀을 때 한번 분수령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되면은 동네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씩 이제 옷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은 오만 정신이 거기 곤두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어 말하면 김기현 지도부나 아니면 용산 입장 판단하기로는 그 시기만 넘기면은 그 시기까지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뭐 지도체제 갈아엎자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당연히 그때는 자기가 어쨌든 어디서 중앙에 투쟁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동네에서 자기 경쟁자가 뛰어다니는 걸 잡아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당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비대위 가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지금 인유한 교수 아까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언론 탈 겁니다. 네. 그걸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네. 일단 일주일간의 어떤 시간을 벌어놓고 그 이거를 일주일 벌고 이거를 네. 일주일 벌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 달만 버티면은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0일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네. 싹 죽어요 그런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 자리 스스로 연명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카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그 이해관계가 아마 그게 이제 그 이해관계가 더 큰? 이해관계 아마 용산과 아마 네. 김기현 대표가 일치했을 거라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수의 아주 강성 지지자들 네. 한 30% 정도 돼 보니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인유한 교수가 뭐 이름이 알려진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행복회로 한 일주일 동안 돌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가 갑자기 무슨 전라도표 갑자기 또 오고 또 무슨 그 갑자기 뭐 처음으로 귀화 출신 이렇게 뭐 당 네. 주요 인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언론에 관심이 가길 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소비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한 3, 4일 정도 그런 거 써줄 거예요. 네. 네, 인유한 그런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 보면서 이제 네. 한 일주일 벌자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시간을 번다 한들 그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은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저런 사람이 와서 뭔가 바꾼다고 하니까 바뀔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예전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평가하면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기현 2기 지도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까?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명확하게 관점을 갖고 있다 보고요. 네. 우리가 도박 중독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면 주식에 중독돼가지고 재산 날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 주식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가지고 선물하고 네. 선물해서 왜냐하면 주식으로 까먹은 거 다 벌어야 되니까 그다음 선물하다 날리면 이제 옵션으로 가가지고 완전 이제 냄비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네. 해야지만 빠져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요 무조건 한 방으로 가야 되는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6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방만 계속 노릴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김태우 공천 해가지고 이번에 일거에 어쨌든 강서 보궐선거를 이겨가지고 네. 서울 분위기가 좋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네. 네. 서울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겨버리면은 네. 우리가 완전 지금 인재난이라 그러는데 서울 강서구가 되는 판이면은 막 다 인재가 몰려 들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습니다를 누가 했을 거예요. 이준석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부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지 했는데 어쨌든 올인을 하잖아요. 네. 올인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에 지금 대통령실이 경도돼 있다는 얘기를 듣냐면은 자 이걸 타개하려 그러면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낸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총선 다 디비집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네. 11월 27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때까지 이 모드로 계속 갈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또 외국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11월에는 영국 가죠. 그러니까요. 계속 네. 이걸 하면서 이건 뭐다? 이게 이제 선물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거 이제 날려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는 거거든요. 창당이거든 이제 보면은. 창당? 예. 네. 이거 모 의원이 표현했지만은 네. 아마 창당이라는 게 외연을 넓히는 창당은 못할 거고 이제는 결국에는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는 정도의 창당을 하려고 할 텐데 나중에 가면은 그럼 이제 얼굴 점 하나 찍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되는 거다 해가지고 한 영혼의 이제 마지막 승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판은 자기가 주식 증권회사에 계좌 트는 순간부터 예고된 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결국 손절하는 능력인데 이게 손절이 없는 거예요. 예, 주식한 날리니까 옆에서 선물로 딴 사람이 보이고 네. 선물하다 망하니까 이제 옆에 옵션으로 땄다는 사람 얘기만 들리고 까먹은 사람이 99%인데 네.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나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다시는 차곡차곡 월급쟁이가 적금 붙는 삶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 김기현 2기 지도부의 운명이 지금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보면은 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포천 가평 이런 데가 10% 이상 지는 걸로 나와요. 현역 의원이랑 민주당 지역위원장 붙어가지고 경기 북부가 그 정도면요. 사실 경기도 전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걸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부산 엑스포를 성공리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영남 지역에는 또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또 그게 또 크게 와 정말 우리가 큰 뭘 좀 경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정상적인 생각과 이제 그분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35일 만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내각 총사퇴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백불에서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3자 회동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셋이 만나서 얘기해보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막 세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냐면 송영길 대표랑 저랑 만나서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야당에 점수 따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민생 아젠다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밝혀서 국민 지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라는 압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고 했을 때
의제 설정을 저 같으면은 딱 그 세 가지를 갖고 하면 됩니다. 먼저 뭐냐면은 그 최상병 건 네. 거기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여당과 정부가 탄압하는 것을 듣지 멈춰라. 네. 이 얘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즉각 멈춰라. 네. 김기현 대표가 그걸 논의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경제 상황 관리해서 물가 관리하는 걸 해라. 이 세 개 들고 가가지고 김기현 대표 만나자 하잖아요. 네. 주제부터가 김기현 대표가 이길 수 없는 전장이에요. 네. 네. 이걸 해 가가지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제시했는데 김기현 대표 당연히 독자적인 판단할 수 없는 위치니까 셋 다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봐라 당신은 아무리 만나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끼고 당신 제끼고 대통령 보겠다. 이 순차적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좀 거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해는 좀 안 갑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정치인 개개인의 스타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각 총사퇴 말고 먼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바를 받고 네. 만나서 의제를 분명히 네.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의제들 최상병 사건 네. 관련된 문제라든가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뭐 민생이야 뭐 별도로 놓고 네. 치다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 얘기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신은 그 실제 해결 능력이 없으므로 비키고 아니, 대통령하고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 뭐든 던져도 돼요. 예를 들어 네. 가가지고 김기현 대표한테 네.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은 할 생각 없어 보이니까 나랑 당신이랑 야당 대표 여당 대표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여야 공통으로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의 뭐 결의안을 낸다든지 뭐 뭘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네. 김기현 대표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도 여야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상대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걸 하게 만드는 게 협상의 묘일 텐데 네. 이렇게 아이템이 많은데 이걸 버리고 간다? 네. 저는 약간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3자 회동에 대해서 네. 그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거를.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판단을 뭐 제가 그 위치였다면 했을 판단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였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대신 네. 조건이 있다. 생중계하자. 생중계. 저 송영길 대표랑 같이 그랬어요. 저 송영길 네. 대표랑 그래서 100분 토론에서도 하고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하고 네. 저희가 3번 만났을 걸요. 네.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문제 얘기하고 저는 거기서 야당이 점수 잃어버릴 리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네.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샌드백이거든요 원래. 그때도 송영길 대표님도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길 대표님 하시는 거를 많이 막아세워가지고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 100% 지원하자 이랬을 때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송 대표 맞아요. 때리거든요. 예, 예. 그런 거는 여당 대표가 오히려 묶인 상태에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 야당 대표가.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전술이 조금 부족했다? 뭐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저라면 안 그럴 텐데 뭔가 자기 생각도 다른 게 있겠죠. 또 있으니까 뭐 예. 다른 수를 봐야 되니까 뭐 예. 지금 상황에선 평가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3자 회동은 안 될 거다. 안 받죠. 안 받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안 받을 거 생각해서 던진 거긴 하지만은 네. 그러면 어차피 안 받을 거 하기 전에 네. 그 전 단계에서 따고 갈 수 있는 점수가 있었다. 그 점수를 못 땄다. 네. 자,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김대기 실장도 그렇고 민생 회복에 동참해 달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로우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안 받으면 이재명 대표나 여야 간에 계속 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또 정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또 플랜카드 걸고 다시 또 싸움 모드로 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국시가 이재명 죽이기였거든요. 국시? 네. 거의 당 전체가 이재명 예. 요구로 현수막도 도배하고 이렇게 했던 당이고 그렇죠. 국민의힘 당이.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야당 대표를 최장기간 안 만난다는 기록까지 세워가면서 본인들이 코피 40개국은 기네스북에 넣자 그러면서 야당 대표 최장기간 안 만난 거는 기네스북에 넣지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근데 이제 풀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국민의힘의 내부 의원들 안에서 보면요, 네. 한 2년 동안 이것만 하다 보니까 딴 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돌돌돌돌. 지금 방송 나온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김병민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네.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누구 욕설 파문이 터진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뭐 이재명처럼 형수욕은 안 했잖아. 이게 그냥 평론의 방식이 돼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이렇게 녹취록 나오고 이랬을 때 보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처럼 뭐 욕설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단어 세 글자 안 쓰고 평론도 안 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지금 저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관성이 아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 당에서 그러면은 맨날 당원들한테 할 말이 뭐인지 지금 관성에 따라 가지고 네. 자고 일어나면 늘상 하던 것처럼 이준석 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이준석 때리기. 그걸 가운데 쪽에 있는 국민들은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관성이라는 게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고집도 있고 내가 틀렸으면 인정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밖으로는 이재명 욕, 안으로는 유승민, 이준석 욕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루가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밥에 김치찌개 한 그릇 먹어야지만이 밥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왠지 오늘 일어났는데 이준석, 유승민 욕 안 하고 이재명 욕 안 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뭔가 부족하게 느낀 삶. 이게 3년 된 삶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심각한 건데요. 네. 이제 정치의 수준이 밖으로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고 안으로는 유승민, 이준석만 잡는다고 해서 네. 그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저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국제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뭐 경제, 뭐 외교, 뭐 전반적으로 다 위기적 상황에서 남용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냐라는 비판을 말씀하신 대로 중간층에 있는 뿐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동일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얘기하면 더 불리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현실이 진짜 녹록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또 경제 문제를 얘기하다 그러면 더 녹록지 않잖아요. 네. 예전에 보십시오. 예전에 이건 제가 비교하자면요. 네. 예전에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1차 대전 후에 되게 힘들었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 뭐 이렇게 힘들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선동가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니네들이 다 지금 어려운 것은 굶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유태인 때문이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몇 천만 명 되는 독일의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지식인인들 뭐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가가지고 가장 인간이 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너 때문이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관리를 잘못하고 결국엔 본인이 국정에 있어가지고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면요 꼭 유승민 때문에 탄핵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영남 지역에서 그런가요? 특히 영남도 그렇지만 영남 중에서도 이제 강성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네. 끝까지 유승민 때문이다. 자 지난 총선은 왜 졌냐? 네. 우린 너무 잘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 그 때문에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근데 여기 올라타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보수 혁명 이런 게 좀 필요한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려면 진짜 국민의힘 전체를 탈각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부정선거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비겁하다 생각하는 게. 네. 2020년에 처음에 부정선거 파문이 터지고 2022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1년 반 동안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거의 막 욕하고 막 무슨 저 자식이 문재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무슨 뭐 부정선거 옹호하고 다닌다느니 별얘기 다 하다가 네. 2022년 1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큰 결단 내립니다. 사전투표 하기 운동으로 전환하자고. 그럼 그 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성해야 되거든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오히려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들 즐겨왔던 사람들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번에 또 부정선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논리가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문재인은 할 것이지만은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집권하면은 잡아내겠습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냥 다 면피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선관위가 무슨 국정원이 선관위를 모의 해킹해가지고 해킹이 됐으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요. 글쎄요, 저는 뭐든 할 수 있다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요,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투표소를 털 가능성도 있어요. 없는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 단한테 니네가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어깨까지 토닥여 주려는 걸 보면은 또 선거 전략이 명확하죠. 아유 답답한
느낌밖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국민이 이런 얘기하면 내부 총질이 하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네. 부정선거 좋아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에서 한 2% 정도씩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뭐냐면 부정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본투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천만의 말씀. 예.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투표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예, 본투표는 자기 사는 데랑 그렇죠. 주소지가 가서 해야 일치했잖아요. 되죠. 예. 그러니까 난 부정투표 때문에 본투표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집에서 자고 계신 분 많고요. 만약에 그날 투표일 날 비라도 오면 그냥 못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보수는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2~3%씩 손해 보고 간다고 저희가 분석했기 때문에 그때 대선 앞두고 아이고야 사전투표 저를 믿고 하십시오 이거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네. 돼서 하여튼 뭐 저기 뭐야 제가 보기에는 그 보수 혁명에 그저 제1 그 위원장으로 나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어제 SNS에 그 이준석, 유승민 탈당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면서 상향식 공천 그리고 분열 없는 공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왜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셨을까요? 김무성 대표는 정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그 보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뒤집어 말하면은 많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네. 보수가 사는 길은 뭐다를 이제 합리화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친박의 좌장처럼 돼 있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친이계로 넘어갔다고 평가받는 시점이 있었어요. 2010년쯤 됐을 때.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내세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을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가고 계신 거고 하나의 약간 뭐 심지어 이런 거예요. 바른정당 때도 왜 그러면 바른정당 차려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갔냐면은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반기문을 데려와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합리화 기준은 보수가 살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러니까 또 진영의 중요성.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 사심 없으면 인정하겠으나. 네. 그러면 이분의 이 전략이 항상 옳은 선택이냐는 제가 동의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반기문을 그러면 대선 후보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네. 못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보수가 대동단결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저는. 2020년 총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통합이 들어간 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다 끌고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가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90년대부터 정치하던 분들은 야 네. 보수가 어떻게 해서 충청도랑 경상도만 연합하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에요. 네. 여전히 그런 이번에 광서 보궐선거 때 충청 향후에 잡으러 맞아요. 다녔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데 지금 그 전략을 계속 펼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수가 지금 총결집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총결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소 진보 정당에도 그런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만약 총결집하게 된다면은 누가 이길까요? 저는 대선 때도요 0.7% 차이는 우리와 이재명의 차이지 정의당이 가져간 표가 2% 정도 됐거든요. 그거 다 총결집했으면 졌어요. 네. 저는 그런 지금 계산 안 나오는 그런 시대상을 갖고 가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이런 제안을 보고 바로 SNS로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 네. 17개월째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오히려 쓴소리를 좀 해라. 저는 앞으로 모든 기준점을 거기로 봐요. 모든 기준점. 네, 제가 대통령한테 똑바로 된 소리를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보수에 많은 제 선배들이 있고 네. 제가 그분들 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진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할 말하는 사람 다 했거든요. 네. 예. 하다못해 김무성 대표도 그때 할 말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봤을 때는요. 그 제가 가장 먼저 실망했던 분이 이제 정말 소장파 진영의 선배 중 선배인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 예. 어쩌다가 이제 저런 상황이 됐을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네. 저 원내대표랑 대표로 같이 일해봤잖아요. 어쩌다가 저렇게 하고 있을까? 네. 본인이 어떻게 대표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모든 사람 뒤통수 치고 저렇게 했을까? 그게 또 하나.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 뭐냐면요. 네.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력이나 쓸 한 이력이나 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를 보고 하거든요. 원희룡 안 했죠, 김기현 안 했죠, 김무성도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제가 아무리 이분들의 과거 30년 동안의 삶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거 얘기 못하면 무쓸모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그 나라에서 나중에 독립유공자를 따지는 거는요. 네. 일제 시대 때 마음속으로 애국한 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일제 시대 때 마음속으로 애국한 분들을 표창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차리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아니면은 가가지고 진짜 배운 게 없으면은 홍범도 장군 같이 가가지고 독립군 활동을 하든지. 예, 이런 사람은 우리는 독립 영웅이라 얘기하고 독립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안타깝다 우리 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유공자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인정할 만한 선배는 유승민 대표밖에 없는 거네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이제 상수처럼 돼버려요. 저 말씀하시는 게 네. 변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당에 새로운 어떤 한동안 말씀이 없었던 원로 중에서 네. 누가 이걸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큰 어른이죠.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보면은 뭐 독립선언서 쓴 분 중에서 나중에 변절하는 분도 있고 네. 처음엔 오히려 일본군에 계시다가 탈출해가 독립군이 되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건 행동한 분들이라는 맞습니다. 것. 예. 예. 마음속으로 해서 무슨 말을 못해요. 예.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판단에 중요한 준거 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보수의 가치를 놓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힘 또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유관순 열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많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나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거의 날마다 저한테 이러지 말고 좀 싸우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어디 뭐 용산의 모니터링 요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들은 네. 이준석이 무슨 그 대통령을 또 일제에 비유한 거 아니냐 이런 거나 찾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예, 이 정도 비유도 못 알아먹으면 그냥 모니터링 하지 마세요. 예. 누군지도 알아 너. 누군지도 안다. 아이고. 어쨌든 저희 방송까지 용산에서 모니터 한다니 그건 영광이네요. 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야죠. 아이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지금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면 오히려 보수표만 갉아먹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선거 패배에 누명만 쓰게 된다. 그러니까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 당에 남아 있어라라고 충고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인다에 대해서 말이 바뀌잖아요. 영향이 없으니까 나가도 실패할 것이고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보면은 네가 가가지고 자력 당선될 영향력은 없으나 우리를 떨어뜨릴 영향력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보통 영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혼용해 쓰면서 좀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말하면서도 무슨 모순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나가도 의미 없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그럼 그 사람들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거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12월까지 이 유승민 대표는 좀 보겠다라고 했고 그건 이 대표도 마찬가지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대표는 이 당을 떠날 생각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니 미리 나가가지고 제가 뭐 고생할 일 있습니까? 네. 네, 나간다 한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누가 자꾸 뭐 아이고 이준석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뭐 제명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예. 제가 나가고 말고는 선택인 것이고 네.
지금 국민들 전부가 저한테 1년 반 동안 지금 여당의 집단조사를 린치하는 걸 다 봤는데 그렇죠. 명분이 없다고 착각한 건 니들이고요. 명분이 없다 생각은 니들이고요. 무슨 어디서 명분이 없어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예. 그 말 자체가 또 명분이에요. 예. 예. 아 이준석 대표 얼굴까지 빨개지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평가해보고 판단해보고 이제 과연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입에 태워준다고 그래도 난 안 타겠다. 지난번에 언제 이철구 총장이 뭐 네. 승선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말씀도 그 하시고. 사람이 먼저 베이스 내렸더라고 보니까. 뭐 대단한. 예.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그 도저히 같이 갈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네. 그죠? 그건 자기들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무슨 한쪽의 일방에. 대단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갈수록 이제 영남에서도 경고 시그널이 들려오고 지난주 여론조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네. 부산이 수도권과 거의 동질화돼가고 있다. 네. 그 다음은 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 그 갤럽 여론조사 뭐 우리는 이제 선거 그런 거 안 따져도 되니까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45대 48이에요. 그러니까 네. 3%포인트 차이밖에 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안 나고 서울은 뭐 지금 상당히 20%대로 주저앉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갤럽이나 이제 1000샘플 조사하면은 네. 대구가 기껏 해봐야 뭐 대구 인구 250만이니까 네. 한 5, 60샘플 잡혔을 텐데 경북까지 해서 한 100샘플 정도 잡혔을 네. 텐데 대구 경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경상북도 의성이나 아니면은 군위에 계신 분도 한 표요. 대구에 있는 사람도 한 표라 그러면은 그렇죠. TK가 그 정도라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한 10% 격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북 정서가 또 다르다. 경북이 더 이제 보수적이다. 더 보수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네. 대구에서는 지금 민심이 한 지금 긍정과 부정이 10% 정도 차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대구 안에서도 보면은 네. 대구 서구 아니면 대구 뭐 남구 중구 네. 이런 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는 또 좀 높을 거예요. 그것보다. 그럼 대구 수성구나 달서구 네. 젊은 사람 많이 살고 아니면 달성군 이런데 네. 현풍 쪽에 신도시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는 곳 이런 곳들은 네. 이미 10%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착각 속에서 계속 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당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네. 각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경고 사이렌을 울린 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벌써 몇 달째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자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거 큰일 난다. 그리고 18% 차이로 우리가 진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 말을 안 믿고 옳다는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있죠. 왜냐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제가 옵션 중에 지우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노원병이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거마다 판단의 최적 기와 최적 방법론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그렇다고 제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과거의 사례들 보면 그냥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고 어제도 노원구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손을 들고 왔습니다. 노원구 만난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요즘은 돌아가면 다 좋아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노원구에 지금 예. 밖에 다니면 이제 보이는 분들이 예. 50대 이하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7대인데요, 뭐 거의. 7대 그렇죠. 60대 14 섞어야 6대 3이 되는 거고 지금은 7대인데요, 뭐 그러면 지금 보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는 네. 거의 긍정 평가가 10%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서울이 그 정도 나오면은 예. 노원구는 더 부정 평가가 많죠. 나가면 당선되시겠네.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달고 나가면 오히려 예. 그 마이너스? 당만 아니면 이런 얘기 하겠죠. 이제 사람들이. 예,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1번 과제가 제가 항상 지금 8년 동안 꿈꿔왔던 것처럼 네. 국민의힘 후보든 뭐든 보수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제가 노원병 당선되는 게 저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네.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지난 총선 때 제가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네. 노원, 도복, 강북, 중랑, 의정부, 뭐 남양주 이런 둘레가 있었는데 제 주변에 저랑 도봉의 김선동 의원님 정도만 본투표를 이기고 사전투표를 져가주셨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 주변에 전부 다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주장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선거를 치른 것이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것보다 후보군이 더 주변에 약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그건 진짜 최악의 환경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노원 벽만 홀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건데. 네.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 개인이 개인의 노력을 돌파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네. 지난번에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제일 먼저 대구에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탕란의 비유를 하면서 네. 그때 제가 그 연설에서 느꼈던 어떤 기운은 그 남의 둥지를 그 차지하고 있는 이 뻐꾸기 떼들을 다 내쫓고 나는 이 둥지에서 제대로 된 그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뻐꾸기 떼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둥지를 박차고 나가서 새 둥지 파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몇 번이나 이건 얘기했는데 유의미한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참여할 것이고 유의미한 선거. 유의미한 선거라는 건 지금의 저에게 의미는 제가 꼭 노원병에 당선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에게 그 유의미한 선거는 제가 꼭 치르고 싶고요. 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뭐 이게 난장판을 쳐가지고 네. 제 과오보다 정권의 과오 때문에 수도권의 선거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 그럼 이거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어디 강북 어디 아무도 안 나가려는 지역구에 하나 후보 출마해주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그때 그 판단할 거고요. 꼭 할 겁니다. 그 판단은. 네. 예. 지금 갑자기 뭐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 근데 저는 그 판단의 시점이 되면 판단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하고 카타르 갔다가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 네. 바뀔까요? 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던 것처럼 변화의 기조를 보여줄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소부화가 굉장히 그 어릴 때 교훈적인 이유는 네. 그리고 원래 사자성어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저 어릴 때 따개비 한문수고 이런 거 보면 자랐거든요. 한문수고가 대부분 네. 보통 되게 교훈적인 권선징악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 인용하면은 계속 이제 뭐 왜 한자성어 쓰냐고 난리치니까 네. 이소부화 같은 것만 들고 본다 하더라도요. 네. 대부분의 이소부화나 이런 것들 어린이용 동화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양치기 소년 보세요. 네. 예. 사람들이 어느 임계점 넘으면 안 믿는다라는 걸 그냥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이 변한다고 선언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시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 제가 또 안철수 전문가니까 네. 10년이 되면 항상 안철수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안철수가 이제 달라졌다. 네. 그 기사 지금 찾아보시면요 매년 있어요. 네. 내용을 보면요 거의 약소해요. 그동안 술 마시지 않던 안철수가 맥주 한 잔 마셨다 이런 거. 뭐 와인 마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하는 것들을 나이 60 다 돼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다가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드디어 대통령께서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뭡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테이블에서 다들 떨떠름한 표정으로 비서관과 회의하는 사진 아닙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에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 다 떨어지고 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도 드디어 이제 나가가지고 정원에서 앉아가지고 회의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변화의 속도라는 게 중요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런 중요한 일이 어떻게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 이렇게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대통령도 네. 변화의 속도를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걸 보십시오 보면 네.
40개국 만나서 코피 흘렸다. 이게 얼마나 그 감성이 시대에 뒤처진 건지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치기 소년 수준으로 국민들이 믿어주기 어렵고 완전히 특단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별로 안 믿어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네. 옆에 박수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래가지고 벌거숭이 임금님이라 제가 묘사했잖아요. 네. 제가 엄석대라 묘사했을 때도 그렇고 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 그랬을 때도 그렇고 돈키호테라 그랬을 때도 그렇고 네. 저는 제발 이것들이 되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서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네. 저는 하나라도 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다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통치 스타일이 엄석대와 달라졌는가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엄석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벌거숭이 임금님 같이 주변에 박수치는 부대 때문에 본인이 앙토를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느냐? 그런 것 같고 공산 전체주의에 싸우겠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돈키호테와 같이 풍차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왠지 그런 것 같고 이 뭔가 그 옛날 이야기들 쪽에서 그런 세 가지 캐릭터를 전부 다 합집하고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마다 제가 생각난 대로 제가 국회 가서 얘기할 때 있을 때마다 아 요즘은 너무 엄석대 같아. 요즘은 너무 돈키호테 같아. 요즘은 너무 벌거숭이 임금님 같아가지고 다른 시점에 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저 당시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할 말은 했다. 김무성 대표도 할 말은 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시대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한마디도 진언을 하지 않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19대 국회 때 저희가 서울에 48개 중에서 16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한 수도권에서 한 48개인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해봤자 16개는 그래요. 그게 의미가 큽니다. 48명의 의원들이 그 중에 152명 중에 48이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박함에 뭉쳐서 움직이면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수도권이라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서울에서 되는 곳 어디냐? 강남 서초밖에 안 됐어요. 송파하고 여기는 수도권 선거가 아닙니다. 네, 여기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이번에 당선된 것들 보면은 연천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 연천군입니다. 그리고 가평 양평에 이제 있던 그 김선교 의원 예전에 가평 포천의 최춘식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군이 껴 있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접경지라서 개발이 제한됐거나 아니면은 논밭치는 진짜 그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이라도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라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목소리 낼 기회도 없을 뿐더러 저는 애초에 그 정도의 박력을 가진 인사는 없다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이 10몇 명 정도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건 다 강남이거나 아니면은 경기도는 군단이지요. 그리고 지금 인천도 배준영 의원 그때 한 분 됐었고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됐었는데 배준영 의원은 옹진군, 강화군, 중구 영종도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위 지역의 의원들만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받아서 당에 전달하거나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고 그야말로 그냥 영남 지역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사람들은요 약간 이런 거예요. 2단계예요. 공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천 된다고라도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거 아니야? 그렇죠. 공천돼서 죽나 아니면은 지든지 아니면 낙천되든지 그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챙겨요. 근데 영남은 그게 아니니까 공천 이꼴 당선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체득화된 거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혁보수 신당과 그다음에 극우보수 정당으로 좀 구분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개혁보수신당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첫 선거에서는 굉장히 약화된 그 형태로 가겠죠. 그럼 이제 보수의 정의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 간 역설적으로 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번에 진짜 대구에서 자성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진짜 저 패거리한테 속아가지고 서울은 괜찮은 줄 알았다. 왜냐면 저 팀 윤핵관이 계속 하고 다녔던 말이 뭐냐면은 네. 서울은 괜찮다. 경기도는 약간 밀리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나 윤상현이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믿고 이제 우가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 보니까 야 이 사기꾼 놈들아가 머리 이것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대구에서부터 어떤 변화의 모멘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이미 올라오고 있죠. 이미 올라오고 있고 다만 그게 임계점을 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가장 아쉬운 감정을 느낄 때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인 거거든요.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이유는 지도자가 우리를 대행해가지고 잘 국가를 운영하고 당을 운영하고 하라는 건데 애초에 뻥을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뻥을 치고 있었다. 네, 이게 예를 들어 주식회사로 치면 만약에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을 때 걸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과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분식회계죠. 지금 지지율표를 분식해서 그 분식이 결국엔 분칠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지지율표에다 분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 가장 웃긴 게 뭐냐면 그 도봉산 가면 하고 있는 거. 뭐죠? 도봉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 판때기 세워놓고 등산객 중에 어르신 많으시니까 보수 유튜버들 중에 보면은 윤석열의 실제 지지도는 이거다 하면서 그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빨간 스티커, 문방구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막 보면 8대2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나와요 원래. 요즘 하는 거 보니까 6대4도 안 나오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민심이다. 맨날 하는 게 여론조사 기관 공격하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돈 먹어가지고 무슨 뭐 인당 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 쪽에는요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갤럽 그거 1000명 조사해가지고 13% 응답률이면 130명이 꼴랑 응답한 건데 그걸 믿냐 이렇게 하고 리얼미터 1000명에 2% 응답률이면 20명 조사한 건데 저걸 믿냐 여론조사 조작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수 카톡방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 응답률이고 응답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5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1000명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2%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제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여론조사 부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째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응답률 2%에 1000명 조사라는 건 5만 명한테 전화 돌린 겁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셔야 돼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아쉽다. 벌써 언제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59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진짜, 정치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하나씩 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이 많이 있고 같이 취재 편의점이 보수 개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론의 장을 이 취재 편의점이나 아니면 여의도 재건축자 보실 만한 분들은 대부분 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나 아는데 왜 그래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모멸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강경 보수 중에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나면은요 그것이 자기 부모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친구든지 누구든 간에요 이런 건 지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론조사 부정에 무슨 부정선거 이런 거는요 아는 순간부터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개혁 보수가 자리 잡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쭤볼게요. 김기현 지도부 2주 본다고 하셨어요. 2주 차입니다. 마무리 됩니까? 된다 보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지지율 반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너무 오히려 떨어졌고 그런 것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이버 댓글란과 조선일보 댓글란은 다릅니다 좀. 그렇죠. 조선일보 사이트 댓글란 난리 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댓글 다는 분들의 분위기가 거의 혁명 분위기다 이런 거죠. 거의 난리 났습니다. 네이버 댓글이 아마 5만 사람 다 와서 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조선일보 쪽, 그러니까 보수의 가운데 쪽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는 생각 확실히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뉴노멀이라 얘기했잖아요. 35% 지지율이 나와도 야 저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이야. 35% 나와도 실제 투표해 보면은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이길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강서 보궐선거를 보면서 인지 못해요 그 말을. 35 나오면 진짜 35네?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위기라는 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 있는데 어떻게 저길 찍겠어? 무당층이나 지지정당 없으면 다 우리 찍어줄 거야라는 허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이재명 달고 이번에 제대로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굉장히 이제 그 현실 부정은 더 이상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 네. 딸 그 학폭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그 4시간 만에 사표 수리한 걸 가지고 TV조선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대통령 변화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TV조선의 보도나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선 때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대선 때 제가 하도 이제 대선 제가 전 선거를 그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홍보비 빼먹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선 때 당 대표고 홍보본부장을 겸임하겠다 했어요. 네. 모든 홍보 비용 결제는 나를 통과해라. 그랬더니 후보 측에서 저를 찾아왔던 사람이 둘이 누구냐면요. 네. 유현준 교수님, 유현준 교수? 건축가. 예, 예, 예. 그분의 홍익 때? 그분의 형이 이제 유현석이라고 홍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예. 이 김승희 비서관이 저를 찾아왔었죠. 그때 김승희 의전 비서관?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좀 의아한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두 사람 사람이 같이 왔다는 따로 건가요? 왔어요. 따로 왔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현석 그 홍보 그때 팀장이었던가 뭐 이렇게 오신 예, 분은 예. 전문가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 했는데 김승희 비서관은 네. 저분이 홍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느낌이 달랐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 드린 건 뭐냐면은 그때 그런 말이 나간 뒤로부터 이준석이 홍보비 해먹는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게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네, 수사를 네. 해본 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그럼 저는 김승희 비서관하고밖에 얘기한 적이 그 당시 김승희 직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김승희 현 비서관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왜 그런 얘기를 누가 퍼뜨렸을까? 네, 이준석이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준석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홍보부장에서. 네. 그거를 어느 선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제가 홍보 본부장 역할을 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네. 저는 단 하나도 제가 발주낸 거 없고요. 제가 단 하나도 우리 사무처에게 지시한 거 외에는 제가 업체 선정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 선거 나중에 비용 신고하신 거 보면은 저희가 민주당보다 몇십억 덜 썼습니다. 근데 김승희 당시 그 비서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이 뭘 요구했었나 보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뭐 제가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쪽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다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중의적이어서 그래도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간략하게만 또 용산에 왜냐하면 워낙 지금 또 용산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보고 또 보고해가지고 이준석이 고소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고소하면 안 되니까 네. 예, 왜냐면 이런 거 다 이런 대화는 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예. 말한 건 팩트니까 어쨌든 괜찮은데 네. 무슨 말했단 제가 뭐 녹취한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어떻게 논쟁이 갈지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고소고발전을 염려해서 아, 오늘은 요즘 여기까지 이준석이 죽이고 싶은데 네. 뭐라도 하나 이제 건수 잡으려고 하는데 예. 보세요.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그 뭐 무슨 심폐소생술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사실공방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참 저는 너무 정치가 유치해진 것 같습니다. 정작 다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토론할 의제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 장성철 지금. 소장이 사진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네? 사진만 없으면은 진실 공방은 모르고 가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전부 다 그렇게 각박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요. 정치 그 사진이 지금까지 있다 한들 안 나왔던 것은 다 그거는 개인의 건강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네. 급발진해 가지고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도 급발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거였고 고소 드립 치면서 그렇게 손바닥에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정치가 좀
정도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무 유치하게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때리기 전엔 공격 안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원칙을 좀 살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6분이나 넘겨서 네. 예, 만나 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쉬움이 많은데 네. 예, 그 재건축 조합 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취재 편의점에도 무려 2,661명이나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집에서 했더니만은 네. 한 2,000분, 3,000분 정도 추가 구독해 주셔가지고 와. 저희가 지금 한 97,000 될 걸요? 야, 이제 곧 10만을 눈앞에. 네, 오늘 만약에 우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서 네. 여의도 재건축조합 구독을 눌러주신다면은 아마 10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네. 예, 저는 또 저희 여의도 재건축조합 구독자분들도 또 편의점 구독해 주시면은 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진보도 보수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별로 큰 차이도 없어요. 아니 요즘 저는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진보진영 인기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요새 저 모든 진보 유튜버들을 석권하고 다니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변희재 대표가 원래부터 좀 겁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말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은 뭐 한동훈 장관도 한쪽 다리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왜 나만 때리고 변희재 대표 안 때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한번 보세요. 여당에서 어느 누구도 변희재 대표 언급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언급 안 하는 것 같고 만만한 이준석만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만만하고 변희재는 만만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변희재 무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변희재 보시나요? 대표가 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못 건드릴 만한 뭔가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그런 사정 정국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한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엔 또 그 얘기도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다음 주가 되겠군요. 네. 격주로 모셔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